자, 안녕. 오늘 중세국어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분량도 크게 많지는 않을 거고 한 30분 정도의 짧은 분량으로 이번 주 수업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표기 쌤하고 복습 안 하고 지나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짚어서 가도록 할게요. 크게만 좀 보도록 할게. 얘들아, 그 제자 원리 강남만 수야부터 시작해서 천진, 아, 의, 이 요것도 대충 보지 말고 기본적인 거니까 꼭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표기부터 조금 더 복습을 해볼게. 우리 중세국어는 어떻게 적냐라는 건데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지. 소리 나는 대로 적어. 소리 나는 대로 적자. 이것만 알면 된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다가 애가 붙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네. 연음한 채로 그대로 적는 거 이어적기라고 하고 연철이라고도 하며,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적기, 그 다음에 음소적 표기라고까지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점차 이제 끊어적기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 분명히 과도기적인 어떤 모습도 나지만 어쨌든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분철로 향해 간다라는 맥락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팔종성법이라고 하여 종성, 받침자리에는 8개의 자음을 적는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하면 쉽다고 했어. 우리 받침자리에 8개만 적는다는 건 8개만 소리 나기 때문이다 라고 가면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에 가느다란 물방 울스라고 해서 옛니응이 들어가고 시옷이 들어가는 게 특이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것은 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어. 자, 그리고 중국 원음에 최대한 비슷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표기도 그렇게 한다라는 맥락으로 보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중국 원음과 반대되는 말은 실제, 현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방식이 뭐가 있느냐? 삼성체계 요따구 이영보래라는 거였는데 삼성체계는 쉬웠지. 응. 소리는 안 나. 그치만 형식적으로 집어 넣어주는 거. 이거 새인데 밑에 비어있으니까 동그라미 적어주는 거. 이런 걸 삼성체계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한자 옆에 생겨 먹은 게 너무 요따구네 하는 애들도 동국정운식이고요. 이영보래. 쌤이 이렇게 여린이웃으로 읽어준다고 했었지. 여린이웃으로서 리을을 보충한다라는 걸로 이거 어떻게 발음해? 월이 아니라 워. 그 다음에 잇, 만. 이렇게 좀 짧게 끊어 읽어라 하는 것도 역시나 우리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였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띄어쓰기 없고 세로 쓰기를 했었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가주시면 되는데, 일단 내용이 어려웠으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전 걸 정리하고 오는 게 맞아. 그리고 쌤이 인강을 이렇게 찍어주면 너네들의 체계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한번 가볼게요. 의문 부분으로 갈 건데 표기는 적는 거였지. 의문은 뭐야? 우리 했잖아.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말의 소리면서, 그리고 또 자음 모음. 그죠? 이것도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음 모음을 어떻게 발음하고 소리 내느냐에 대한 겁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현대국어에는 없는 자음 모음이 존재한대.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볼게. 일단은 이거 뭐라고 해? 아래 아. 이제는 더 이상 점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래 아자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본 적 있지? 우리 어떻게 밑으로 연서 흐를 연자 이렇게 써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순경음 비읍이라고 합니다.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해서 비읍은 그냥 브라고 발음한다면 얘는 브이랑 좀 비슷한 그런 발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경음 비읍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모라고 하면 안 돼. 얘는 반치음이었습니다. 반치음은 얘도 역시나 스랑 비슷하기는 한데 되게 부드러워. Z 같은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좀 가벼운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우리 받침자리에 오는 소리 나는 NG 발음. 요런 걸 잉할 때 그 밑에 있는 발음 옛니응이라고 했습니다. 형식 이응과는 구분이 돼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여린 히읗이요.
여린 히읗. 얘는 단독으로 우리 고유어에 쓰인 적은 잘 없는 것 같고 여린 히읗이 쓰일 때는 기능이 좀 뚜렷해.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뭐 이영보레라든지 혹은 뭐 동국정은식 한자음에서 그냥 쓰는 정도 이 정도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된소리 부호라고 하여 뒤에 있는 말을 된소리로 읽어줘라 라는 걸 좀 보여주는 표지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얘들아 중요한 거 현대 국어에 없었던 자음 모음이 있구나 요거 하나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2번 특징으로도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예시 보면 알잖아. 뭐야 뭐 요렇게 생겼어 하는데 이 초성 자리에 자음이 2개가 모여있지. 그래서 두 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의미를 알면 굳이 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단어의 머리에 첫 자리에 자음에 군, 무리가 있다. 여러 개의 자음이 섞여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 적는 거 어떻게 적는다고 했지? 전부 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했지. 그러면은 이게 2개라는 거는 둘 다 소리가 났다고 봐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비읍, 디귿, 에라면 브드대, 브대 혹은 읍대, 뭐 브대 이렇게 비읍 발음이 어떻게든 났다는 거 생각하고 옆에 있는 것도 보면 뒤에 이거 봐봐. 자, 비읍, 시옷, 아래야, 리을이야. 얘는 읍살 혹은 브살처럼 비읍 발음이 어쨌든 났기 때문에 둘 다 써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심지어 막 이렇게 3개인 어두자음군도 있네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럼에도 쌤이 이 어두자음군을 좀 나눠 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비읍으로 시작하는 비읍계 어두자음군이라고 하고요. 뒤에는 뭘로 시작하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시옷계 어두자음군이라고 해. 근데 이 시옷으로 시작되는 애들은 아마도 추측하기에 얘는 스가, 스벼라기보다는 그냥 이거 된소리로 읽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많대요.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두자음군이 존재하는데 비읍계가 있고 시옷계가 있어. 근데 비읍계는 둘 다 소리가 났을 거야. 하지만 시옷계는 까, 뼈 라고 해서 된소리, 하나의 소리로 읽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옷계는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죠. 괜찮지? 자, 어두자음군이 뭐라고 얘들아? 자음의 무리가 맨 앞에 오는 건데 소리가 다 나기 때문에 적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째 특징으로도 가보도록 할게요. 3번째, 모음 조화가 철저히 지켜진대. 그러면 모음 조화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써놓은 거 그대로입니다.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붙어 다니는 그런 원칙이래. 자, 그러면 너네들이 또 궁금해야 되는 게 양성 모음은 뭐고 음성 모음은 뭐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기 좀 할게요. 일단 이는 중성이야. 딱 중간 지점이거든. 이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밝고 경쾌한 느낌이 나는 양성 모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뭔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나는 그런 음성 모음이 있대요. 개념은 이해되지?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아랑 어 중에 누가 더 가벼울까? 아, 어. 당연히 아가 조금 더 가볍고 밝은 느낌이 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아의 짝인 어두운 음성이다 이렇게 가요. 우기는 거 맞아.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오랑 우 보면 우 누가 더 밝아? 오가 더 밝고요, 우 어두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으는 어때? 조금 어두운 느낌 나지? 이것도 그냥 우기는 거기는 한데 그렇게 느껴져.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전부 다 짝을 맞췄다면 으도 짝이 있어야 되거든. 이 짝이 누구냐면요, 아래 아예요. 아래야. 자, 그러면 설명할게. 이를 기준으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있습니다. 양성모음은 뭔가 밝은 느낌이고 음성은 어두운 느낌이야. 근데 모음조화라는 건 앞이 양성으로 끝나면 뒤에도 양성이 오고, 앞이 음성이야 뒤도 음성이 옵니다.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먹다가 왔어. 먹다. 그러면은 아시 올 거야, 어시 올 거야? 앞에가 어두운 소리니까 at보다는 어가 와야 된다는 거지. 먹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썼을 때 애들이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 쌤, 근데요, 어로 끝나서 어두운 거 알겠고요. 어로 시작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얘는 왜 아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모음조화라는 건 양성이면 양성, 음성이면 음성이잖아. 그 말은 다시 말해, 양성과 모음, 음성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그런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 봐봐. 먹다 뒤에다가 어시 올래, 아시 올래 선택했을 때는 어신 거야. 근데 우리 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다가 나오니까 다를 붙일까 덜을 붙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선택지가 있을 때 모음조화가 지켜지는 거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옴과 옴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있었대. 그럼 먹 다음에는 옴이 와야 돼, 옴이 와야 돼? 당연히 우음이 와야겠죠. 왜냐? 어로 끝나는 음성 모음, 우로 시작하는 음성 모음, 음성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쌤,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며요. 그러니 먹음이 되겠죠.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모음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잘 지켜질까? 잘 지켜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세에 비해서는 막 잘 지켜지는 건 아니야. 그치만 중세 필요 없고 현대국어만 보면 좀 꽤 잘 지켜져. 한 70%는 지켜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보다 지금이 모음조화가 안 지켜지는 이유도 생각할 수 있어. 자, 왜냐? 모음조화라는 건 아나, 오, 우, 아래야, 으 선택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아래야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짝이 있어서 모음조화를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얘도 짝이 있어서 지킬 수 있는데 얘는 짝이 사라졌으니 무조건 으로밖에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 모음조화가 옛날보다는 잘 지켜질 수 없겠지. 그래서 모음조화가 파괴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래 아의 소실 이까지도 가주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지. 그래서 모음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다. 지금보다 훨씬 더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의문 변동 측면에서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면 얘들아, 그 당시에 국외음화가 있냐 없냐야. 그 당시에. 자, 지금은 어떻게 읽어야 돼? 드트가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즈츠가 되는 게 우리 국외음화였어. 근데 이것도 살짝만 좀 설명하고 갈게. 얘들아, 드트가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즈츠가 되는 게 국외음화라고. 근데 현재의 국외음화는 이나 반모음 이가 뭐여야 돼? 항상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여야 되지. 형식. 조사, 접사, 어미와 같은 힘없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했을 때만 요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게 지금의 국외음화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국외음화를 아주 과거로 가서 전통적, 역사적인 국외음화를 보면은 자, 이게 현재야, 현재. 옛날엔 드트가 어떤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다 즈츠가 됐어. 그러니까 이나 반모음 이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과거의 국외음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국외음화가 있었네요 가 아니라 그 이전의 중세국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후기 중세국어 이때는 국외음화 자체가 없었어. 아직 이러한 조건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던 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말해 한 15세기 말 16세기 초에는 부텨 뭐야, 과거의 국외음화의 조건인데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편디였어. 언제까지? 이 과거의 역사적 국외음화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그냥 국외음화 없이 사마띠 이렇게 읽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게 돼서 뭔가 이제 드트 발음하고 즈츠 발음하고 구분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국외음화가 스멀스멀 이렇게 발음상에서 나타나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과거의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어 부텨가 부처가 되고, 그 다음에 천디가 천지가 되고, 사마띠가 사마지가 되는 것처럼 과거의 국외음화 요거를 적용한 형태로 바뀌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아무런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일 때만 바뀌는 걸로 제한이 됐겠죠. 자, 그래서 쌤이 방금 설명했던 이 국외음화는 단계를 3가지로 한 거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중세국어에서는 국외음화가 없었어.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모든 자리에서 바뀌는 과거의 국외음화가 생겼어. 그리고 지금으로 시간이 더 지나가서 이 제한된 국외음화가 되었어 까지 가주시면 돼요. 근데 결론은 뭐다? 이 당시는 국외음화가 없었다. 됐죠? 자, 그러면 왜 국외음화가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쌤이 아까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어. 국외음화라는 게 사실 드나 트가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이 중간에 있는 즈츠가 되는 거거든. 왜냐면 여기 발음과 여기 발음이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야. 뒤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지. 그지? 자, 근데 그 옛날에 요 국외음화가 없을 때는 즈츠하고 드트하고 발음되는 데가 비슷했어.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있는 자음이 없으니 국외음화가 될 수가 없던 거야. 되겠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즈츠의 발음이 이쪽으로 발음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국외음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좀 쌤이 깊게 설명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국외음화가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두음 법칙. 얘들아, 두음 법칙은 뭐야? 지금은 한자어 중에서도 단어 첫머리 자리에 니은과 리을이 올 수 있냐 없냐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만약에 왔어. 예를 들면 남여 할 때는 괜찮았는데 여자처럼 맨 앞에 왔을 때 떨궈주는 거지. 그래서 여자가 되는 것처럼. 자, 그러한 두음 법칙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얘네들은 그 두음 법칙이 한자뿐만 아니라 고유어에서도 조금 얘기를 했었나 봐. 그래서 니르샤데, 이르다, 말하다 라는 뜻의 이르다가 니로 나타나고 이르다 똑같이 일러서 말하다 할 때 이것도 똑같이 나오고 임금이 아니라 님금인 것처럼 맨 앞자리에 니은과 리을이 나올 수 있었구나. 봐주시면 돼요. 두음 법칙 자체가 없었다고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순 모음화도 결론적으로 없었어. 그러면 이거는 참 다행인 게 그때 웬만한 음운 변동은 없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원순 모음화는 또 뭐냐면 모음화라는 게 모음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원순 모음으로 바뀌어. 원순이 뭐야? 입을 동그랗게 하는 거잖아. 자,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워터, 물이었습니다. 물이 아니라 물. 그리고 파이어, 이것도 불. 그 다음에 풀도 풀이었어. 그치? 그러니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불, 풀로 바뀌었잖아. 자, 그럼 여기서 바뀐 게 뭐야? 의가 우로 바뀌었어. 납작한 입술이 동그랗게 바뀌었어.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걸 원순 모음화라고 하거든. 근데 얘가 왜 일어났냐를 고민해야 돼. 왜 일어났냐면 이 의 위에 얹혀있는 무나 부나 프 발음할 때 입술이 어떻게 돼? 무, 브, 프. 입술이 모아져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이 입술이 모아지니까 퍼져있던 의가 얘를 따라서 같이 모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이 위에 얹혀있는 자음이 순음이어야 돼. 입술소리. 입술소리에 밑에 있던 의가 입술소리를 만나서 같이 얘네들 형식대로 우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원순 모음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원순 모음화가 일어났지만 옛날에는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원순 모음화도 없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성조가 존재했답니다. 얘들 오늘은 쌤이 많이는 못하고 요 의문까지만 보고 난 뒤에 다음 주에 완전 마무리를 할 거거든. 자, 그럼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성조라는 게 존재했대. 얘들아 먼저 생각해봐. 성조가 뭐냐면 중국에는 똑같은 한자도 이게 이것처럼 똑같은 한자인데도 그 음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를 구별할 수 있대. 지금 우리의 예를 들어 말의 길이처럼 눈과 눈. 그래서 부수적인 역할로 뜻을 구분하는 것 중에 음의 높낮이를 성조라고 하거든. 쌤이 써둘게. 음의 높낮이. 자, 그러면은 성조가 있는 이유, 높낮이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뜻을 구별하기 위한 거야.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럼 뜻 구별하기 위한 성조가 있는데 이거는 발음할 때는 나타나. 근데 이거를 적기까지 했었거든. 어떤 걸로? 점으로써 표기를 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당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 쌤,
방쪽으로 표기했다고? 이거 표기 측면 아닌가요? 의문이 아니라 얘는 표기 측면인데 쌤이 지금 집중하는 건 음의 높낮이는 소리가 나는 거니 그래서 의문 파트에다가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성조가 존재했어. 음의 높낮이가 존재했고 뜻을 구별해 줄 건데 그걸 점으로 표시해 보겠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외워도 괜찮아. 지금은 감만 좀 가지세요. 일단 어떤 말 옆에다가 쌤이 그냥 임의적으로 볼게. 나라는 말 옆에다가 아무것도 안 찍혀 있네. 그러면 얘를 우리는 평성이라고 해요. 평성. 여기다 써도 되려나? 평성. 아무것도 안 찍혀 있네. 평성. 자, 그럼 얘는 어떤 소리로 해라? 낮은 소리. 예를 들면 나. 안 찍혔으니 평성이네. 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리를 낮게 해라. 나.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점이 왼쪽에 하나가 이렇게 찍혀 있어. 얘를 보고 우리는 거성이라고 하고요. 거성. 어떻게? 높은 소리로 발음해라.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 자, 하나가 찍혀 있으니까 높다. 나 라고 보면 돼. 중요한 건 얘들아, 나와 나는 다른 단어가 돼야 돼. 뜻이 다르니까. 자, 그리고 옆에 이번에는 두 개가 찍힙니다. 왼쪽에 두 개가 찍혀요. 얘를 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어떻게 발음하느냐? 낮았다가 높아지면 됩니다. 어떻게? 라고 낮았다가 높아지는 거. 자, 중요한 건 평성, 거성, 상성, 점의 개수에마다 얘네들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까지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입성이라는 애도 오늘은 좀 볼 거야. 입성. 자, 입성은 옆에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세 개는 있을 리가 없지만 없든 있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입성이란 건 뭐냐? 되게 촉급하게 닫아라 라는 뜻이야. 입성이란 애는 촉급하게 되게 급하게 끝내라 라는 뜻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 드브스가 받침에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빨리 닫으라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일단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은 점이 없어. 그럼 얘들아, 이거 평성, 거성, 상성 중에 얘는 평성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낮은 소리, 낮. 근데 밑에가 시옷이야. 그럼 어떻게? 낮. 되게 빨리 닫아줘야 돼. 자, 근데 옆에 점이 하나 있어. 그럼 얘들아, 거성이지? 어떻게 해야 돼? 낮. 빨리 닫되 높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옆에 두 개가 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낮. 되게 그드브스가 받침에 있으면 그냥 점의 개수는 위에서 니네들이 소리 알아서 하되, 이 그드브스잖아? 그럼 빨리 닫기만 해. 이게 입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얘를 엄청 열심히 설명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옛날에는 성조가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그럼 성조가 있는 이유는 뜻을 구별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뜻 구별을 한 것들, 이 소리를 점으로써 표기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했다라고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상 오늘 쌤이 조금 더 나가서 문법 부분부터 쭉 더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오늘은 짧게 인강을 좀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짧은 김에 여러분들 지난주 문법, 그 다음에 문법이래. 우리 제일 처음에 제자 원리부터 시작해서 중세국어 정리 한번 싹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문까지 본인의 체계표를 만드신 후 다음 주에 중세국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배분을 조금 잘못해서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수업은 시간을 조금 내서라도 찍은 거니까 열심히 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